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가 72세 할머니, 김영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바친 가족에게서 들은 이 말.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영자. 오늘도 어김없이 손녀들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립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남의 집 청소일을 하러 나갑니다. 72세에도 말이죠.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될 텐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 동진이가 결혼한 뒤부터 영자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며느리 민정이와 손자들까지 챙겨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 있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1분도 늦으면 안 돼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과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이게 정말 가족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소파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고용된 가정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을 받고 퇴근 시간도 있으니까요. 30년간 남의 집과 자기 집을 오가며 허리가 망가질 때까지 일했던 결과,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진아, 엄마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에. 그때 아들이 한 말을 영자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엄마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수술 당일 영자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옆 병상 할머니는 온 가족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말이죠. 수술 후에도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해주는 가족들을 보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영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서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퇴원할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몸으로 혼자 집에 왔는데 민정이가 현관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영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우연히 들은 대화는 며느리 민정이의 친구들이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시면 돼요. 마치 방해되니까 숨어 있으라는 말 같았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와, 민정아. 집 진짜 넓다. 시어머니 집이야. 우리는 그냥 얹혀 사는 거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그때 민정이가 한 말을 영자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해주시니까 괜찮아. 그냥 가정부 같은 느낌이야.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럽다. 가사 도우미 따로 안 둬도 되겠네. 도시락도 싸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72세인데 밖에서 가사일도 하러 다니신다며? 완전 만능이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랑 사는 거 어때? 답답하긴 해.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럼 어쩌겠어. 집이 시어머니 명이니까. 나중에 상속받으면 그때 우리끼리 살면 되지. 상속. 영자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냉장고에 시어머니 음식이랑 너희 음식이 완전 따로 되어 있더라. 어머니가 원하셔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따로 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친구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뭐야? 집주인? 민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 그냥 함께 사는 사람 정도. 핏줄도 아닌데 뭔 가족이야. 영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 72년 인생에서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들을 낳아 키우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손자들을 돌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아니라고? 그날 밤 영자는 민정이를 불렀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나눈 대화 들었다. 민정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그럼 거짓말인가? 민정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망설임이 영자에게는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은 뭐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받는 서비스에 대한 감사. 동진이가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지만 민정이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데 가끔은 숨 막힐 때도 있다고요. 친구들 만날 때도 눈치 보이고. 그래서 엄마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야?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게 배려가 아니야?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좋아. 그럼 이제 안 할게. 내일부터 각자 알아서 해. 내가 가족이 아니라면서 왜 가족 일을 내가 해야 해? 그날 밤 영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하지만 며칠 후 영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며느리와의 대결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이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낮춰주세요. 어머니 음식은 아이들이 안 먹어요. 친구들 오는 날이니까 방에서 계세요. 영자는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지 않아?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맞아.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간섭.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는 게 간섭이라고?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 요양원? 어머니 몸도 안 좋아지고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영자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요양원이라니. 72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비용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어머니 적금도 있고 집도 어머니 명이잖아. 나중에 상속받을 거 생각하면 미리 쓰는 거지.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미리 재산을 써버리겠다고? 엄마도 요양원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거야. 그럼 언제? 급하게 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알아보자.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앉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일주일 후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3박 4일. 영자는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이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 거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영자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나는 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영자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집 안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냉장고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고,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고, 거실 소파 끝자리만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자신이 30년 동안 가사일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인데.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떠나자.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까지 완료. 영자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갑자기? 아들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경희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넷째 날 아침, 드디어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지만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영자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의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와. 동진이와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영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동진이가 충격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영자는 30년간 쌓인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엄마,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하게 된 거야. 민정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던 건 뭐야? 순간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간 가사일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혼자 동진이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어머니,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언제? 너희가 돈 얘기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포기한 거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돌 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동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감사. 그럼 왜 가정부 취급했어?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고? 내가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바빴니?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두 사람.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간다. 너희들도 금요일까지 짐 빼야 해.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민정이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민정이 친정 있잖아. 그 순간 20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들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요? 응. 민정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살면서 누구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날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 동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이미 늦었어. 그런데 동진이의 다음 말이 영자의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판, 돈. 결국 그거였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2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72년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음 날 새벽 5시 마지막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도 챙겨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정말 적으시네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2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손자들이 울면서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친구 경희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3시간 후 울진 도착.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3개월 후. 동진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장모님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어.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대신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동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먹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지금은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놀러 가도 돼요? 답장했습니다.
하루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더 이상 무료 베이비시터 역할은 하지 않을 겁니다. 바다를 보며 매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김영자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삽니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72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영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영자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김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